일본어 능력 시험 N2. 사, 미나상 곤니치와. JLPT N1 청해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취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학습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과 불러준 어휘만 알고만 있으면 청취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다라는 학습자와, 그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면 90% 이상이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나는 분명히 어휘를 알고 있는데 왜 들리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천적 청해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를 보든 청해 파트는 스크립트가 있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는 해석이 또 잘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안 되는 교재도 있지만, 스크립트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하셔서 그 스크립트를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고 나면 당연히 청해를 들었을 때 잘 들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회의 모의고사가 아닌 최소 2회 이상의 모의고사의 문제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고 나서 청해를 들으면 월등히 다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2회의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청해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령을 언급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고 다시 듣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반드시 이 과정을 2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거친다면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나는 어휘 공부만 하면 충분히 청해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청해를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각각의 파트가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가 있는데, 파트 1 과제 이해. 과제 이해는 5문제, 포인트 이해는 6문제인데 이 각각의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는 제가 파트에 들어가서 세분화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과 출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이해, 전체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5문제가 되겠고, 즉시응답 A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기 1, 2, 3 질문에 대해서 보기가 1, 2, 3 이 바로 나오는 즉시응답 문제가 12문제가 되겠고, 종합이해가 4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5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은 파트 1과 파트 2, 자, 파트 5를 제외한 파트 1, 2, 3, 4는 성과 예제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파트 1과 파트 2는 보기가 문제용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N1 정도의 학습자 같으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자가 약한 학습자가 계시겠지만 이 한자 위에 루비, 한자 읽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파트 1, 파트 2에서 예제를 불렀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필기 방법으로 해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어를 들으면서 일본어로 된 보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숙달된
아주 청취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어는 청취력이 굉장히 떨어진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파트 1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는다. 즉 과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언제 출발할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の話の後ど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남자는 이후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자, 첫 번째, 일단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보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행위자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남자가 하는 것인가, 여자의 행동인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의사인지 환자인지 점원인지 손님인지 행위자를 반드시 문제용지에 남자면 남자,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적어놓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문제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를 놓쳤을 경우에 모든 지문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풀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뇌가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행동의 대상자 이름을 적어 놓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트 1과 파트 2 마찬가지인데 보기 내용에 숫자와 관련된 날짜, 요일, 시간 이런 숫자가 나와 있으면 성과 대화문이나 연설문에서 다루는 숫자를 유심히 들어야 되지만 보기에 숫자와 관련된 날짜, 요일, 시간이 없으면 성과 언급하는 날짜, 시간, 요일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숫자와 관련된 어휘는 필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는데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대상을 반드시 문제 용지에 적어 놓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취 파트에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청취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 어휘가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자꾸 머리에 맴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통해야 됩니다.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꾸 모르는 어휘가 머리에 남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그 어휘를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 내용 중이나 파트 1에서 연설문 중에 반전, 이렇다 하다 갑자기 반전을 하거나 급격한 대화의 전환이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답이 출제가 되고 또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보기의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은 보기의 내용은 대화 내용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고 특정한 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전혀 정답이 없는 지평선과 수평선 상태. 여기서 문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학생은 이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답을 향해서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청취를 하시면 파트 1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파트 1은 문제 푸는 요령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은 전부 대화문에서 언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성우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대화 문제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파트 1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요령과 스킬 바탕 하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청취 파트 1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포인트 2에 자, 예제에서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은 파트 1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대화문, 연설문 사이에 20초의 시간이 있다. 자, 보세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女の人はどうして休みましたか? 여자는 왜 결석을 했습니까? 하고 나서 파트 1에서는 바로 성우 간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지만 파트 2에서는 20초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20초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보기의 내용을 해석을 해두자. 가급적이면 예제를 불러줄 때부터 해석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7문제 전부 다 예제하는 동안 20초의 시간 동안은 대부분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파트 1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는데 파트 2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도시대, 왜, 나제, 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고 연설문이 언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까다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포인트 이해인가? 왜 포인트 이해? 전부 다 정해 파트는 포인트가 되는데 왜 유독 파트 2만 포인트 이해가 되는 것인가? 보기의 내용은 전부 지문에서 언급하는데 정답이 되는 부분을 성우가 불러준다. 그 보기 중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성우가 직접적으로 불러주는 케이스도 있고 유사 문장으로서 불러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자. 그래서 포인트 2라는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능력평가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どうして休みましたか? 그럼 문제에서 여자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여자가 왜 결석을 왜 쉬었는가? 여자라고 대상을 적어놓고 여자가 말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자. 처음부터 정답이 안 오기 때문에 대화를 왔다 갔다 한두 문장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성우가 직접적으로 불러주니까 보기의 내용을 보고 여자가 말하는 왜 자기가 쉬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 다음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파트 2는 전환이라든가 역적, 그러나, 시카시, 대문,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놓으면서 정답을 언급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접속사가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지문의 중간 이후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딱 나오고 나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기에 보면 그 유사 어휘, 같은 어휘가 보기에 있다. 그것을 정답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령과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푸신다면 충분히 파트 2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자, 파트 3, 개요이해. 일단 개요이해는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개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즉 테마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이 파트가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일단은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장문 청취야. 쭉 길게 말하고 나서 문제도 뭔지도 모릅니다. 다 듣고 나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해야 돼.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 근데 문제가 뭐라고? 전체적인 내용, 개요이를 묻는 것이다. 문제 용지에 보기가 없으면 지문을 다 듣고 나서 문제를 불러준다. 지문 끝나고 나서 코너 주교의 내용은 난데스까? 이 수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전체적인 테마를 묻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든 전체의 개념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자, 이거 청취를 하다 보면 어떤 어휘가 뭐지 팍 꼽혀버립니다. 그럼 그 어휘만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어휘에 관련된 문장으로 해석을 하려는 버릇이 들다 보면 막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병이에요, 병. 그 병은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 그 백신이 뭡니까?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파트 3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병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휘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도 병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을 전부 다 백신, 이 백신 주사는 뭐? 연습이다.
연습을 통해서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파트 3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일 모레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길 거야. 그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낫는다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그래서 그 처방전이 뭐 연습을 통해야 된다. 연습도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 개념을 알고 접근해야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자주 언급하는 어휘가 보기에 너무 정답이 아니다. 성과 어떤 어휘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파트는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요. 어떤 그 예가 계속 나왔을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제가 독해할 때 설명했습니다. 단문 독해는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나 인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기에 넣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문 독해, 장문 개요 예도 마찬가지다. 장문 정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예를 엄청나게 언급을 합니다. 똑같은 어휘를 계속 언급하는데 그 어휘가 보기에 넣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개요예 어렵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하면 제일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파트가 파트 3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즉시응답.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 중에서 정답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을 문제의 용지에 대략적으로 적어두자. 질문 내용이 무엇인가? 즉시 응답.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내용을 안 적어 놓았을 경우에 보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뭐였지?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문제 용지에 질문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 이츠키마스까? 내일 언제 갑니까? 언제라고 적어 놔야 돼.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무엇을 물은지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를 못 알아들었을 경우가 있다.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 들었는데 무슨 말이었지? 없는 경우에는 질문에서 언급한 어휘와 유사하거나 같은 어휘가 보기에 넣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N문에서 예를 들어서 소노 조호와 도코카라 에라레마시다까?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조호, 정보와 유사, 양보는 조호, 단음이 되겠고 정보는 조호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조호, 양보란 단어 토시요리니와 조호 스베키 됐어요. 노인에게는 양보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질문의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를 대략적으로 한글로서는 일본어로서는 문제 용지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어휘와 유사하게 들리는 것이 보기에 넣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N1의 파트 4다. 예를 들어서 코노 엔피츠와 이쿠라 데스까? 이 엔피는 얼마입니까? 할 때 코노 엔피츠와 소노 엔피츠와 이쿠라 데스까? 그 엔피는 얼마입니까? 코노 엔피츠와 1번 100엔 데스.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되는데 보기에서 코노 엔피츠와 코코니와 아리마센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든 것인데 즉 보기의 내용과 질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에서 같은 어휘가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90% 이상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면 같은 어휘, 유사 어휘가 보기에 넣으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관용구나 수어, 속담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파트에서 관용구는 안 배실 필요가 없고 비즈니스 회화에서 사용되는 존경이나 긴장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두자. 역시 공식적인 표현 5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 이타스 동사 사역형 플러스 이타라는 겸양 표현이다. 이런 공식적인 제가 문법 파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존경과 겸양에 관련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파트 5 종합이에 문제 1, 문제 2, 문제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문제 3은 두 문제다. 문제 1과 문제 2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용지에 보기가 없다. 성과 문제를 직접 보여주면서 따라서 대화문을 반드시 메모해야 한다. 자, 문제 1과 문제 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코노 이토 또 온나노 이토가 하나시테 이마스. 끝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각세이 또 센세이가 하나시테 이마스. 학생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해버려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 당황을 합니다. 문제의 형태를 몰랐을 경우에는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문을 듣고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메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파트 1, 청해 파트의 파트 1은 뭐였습니까? 과제 이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고, 파트 2는 이미 일어난 사실 포인터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1과 문제 2는 파트 1, 파트 2와 같은 문제,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만 다른 게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문제를 알고 들었지만 파트 5에서는 문제를 모르고 파트 1, 파트 2 문제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가 안 되어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주로 숫자, 시간, 날짜, 요일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우들의 대화문에서 숫자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문제 3은 장문과 대화문의 혼합이며 같은 지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므로 성과 언급하는 장문의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문 형태가 먼저 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온천에 대해서 A 온천, B 온천, C 온천, D 온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A 온천의 특징, 이 A 온천은 주변에 쇼핑가가 좋다. B 온천은 24시간 영업이다. 그 다음에 C 온천은 물이 깨끗하다. D 온천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문, 남자와 여자가 나는 어떤 온천이 좋다. 여자는 나는 이런 온천이 좋다. 남자는 나는 이런 온천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 3에서 장문 청취의 형태의 문장 각각 A, B, C, D 온천에 대한 특징을 메모해 두지 않으면 대화문을 다 듣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에서 장문 청취의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 장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A, B, C, D로 놓을지 각각의 이름으로 놓을지 제품명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특징을 반드시 메모해 두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트 3은 문제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 나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안 나와요. 보기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파트 3 장문 청취의 형태를 메모를 해 두지 않으면 대화문을 듣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청취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백신, 인터넷 강의, 학원 강의, 혼자서 뭐 독학을 하든 다른 문제를 공부를 하시든 그런 백신을 안 맞아 놓으면 여러분들은 N1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바탕에 깔고 그 백신을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さあ、皆さんが今度の試験に合格でき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さあ、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